전 세계 각종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후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색칠한 필라델피아 북동부에는 폭스 체이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57년 2월 26일 당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한 경찰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프레드릭 베노시스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긴장된 표정으로 폭스 체이스 지역의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입구 밖에 서서 쉽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고민 중이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고민하던 프레드릭을 발견한 것은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다가와서 문을 열어줬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깜짝 놀란 프레드릭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채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너무 작게 말했기 때문에 경찰은 프레드릭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무슨 일로 찾아오게 되었느냐? 그제서야 프레드릭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경찰서까지 찾아온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체를 봤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프레드릭의 말에 깜짝 놀랐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폭스 체이스라는 마을이 평소 범죄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프레드릭에게 어린 아이의 시신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프레드릭은 경찰의 말에 한결 편안해진 태도로 목격한 시신 발견 위치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날인 2월 25일, 프레드릭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프레드릭 혼자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책하는 도중 자신만 알고 있는 숲속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서는 순간 떨어진 낙엽 사이에 무언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TV 몇 개가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종이 상자였다고 하는데요. 상자는 나뭇가지들 사이에 던져지듯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인데 누가 이곳까지 들어와 이런 큰 상자를 버리고 갔는지 호기심이 생긴 프레드릭은 상자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발견 당시 상자는 제대로 닫혀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멀리서 봤던 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크고 무게도 나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상자 틈 사이로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죠. 발견된 것은 낡은 담요 한 장과 옷이 벗겨진 남자아이의 시체였습니다. 놀란 프레드릭이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을 봤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충격도 컸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올 수 있었다고 털어놨죠. 이렇게 최초 발견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프레드릭 말대로 현장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수풀에 놓여 있었어요. 담요를 두른 채 죽어있는 시신도 그대로 있었죠. 사망한 아이는 작은 체구에 영양 상태도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얼굴과 온몸에 남아 있었죠. 경찰은 발견된 아이의 나이를 대략 4살에서 6살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이의 영양과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를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아이의 키는 1m 정도에 13kg 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징으로는 백인의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금발에 가까운 밝은 갈색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이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짧은 머리라고 있었죠. 그렇다면 아이는 최근까지 보호자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손톱, 발톱도 정리되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신체 특징 중 하나인 할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과 머리에 멍이 든 것을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죠. 사망 원인은 후두부의 큰 충격에 따른 쇼크사일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사망한 시점에 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 상태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사망 시각이 발견되기 2-3일 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신이 유기될 당시의 추운 날씨로 부패 진행이 더뎠던 것을 고려하면 2주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은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2-3일 전에 있던 일과 14일 전에 있던 일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 속도나 증거, 증인 확보를 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결국 부검을 하게 됐어요. 추가로 밝혀진 아이 시신에서 드러난 특징들은 오른손가락 끝에서 주름이 발견되는데, 이게 물속에 장시간 잠겨 있을 때 생기는 주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망 전후 물속에 잠겨 있던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평소에 만성 안구 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주변 병원에서 만약 아이를 진료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역추적 가능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사망하기 2-3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식도에서 갈색 잔류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식도의 갈색 잔류물은 구토의 흔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망 직전에 구토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모양입니다. 미간인데요. 구타로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른 것처럼 보이는 멍인데, 머리카락을 보시면 얼마 전에 자른 듯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모양은 또 아니죠. 그렇다면 아마 보호자였던 사람이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붙잡은 상태에서 자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하지만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들은 정작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합하자면 아이는 사망하기 전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던 거죠. 버려진 상자 안에서 학대받은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로 당시 필라델피아 폭스체이스의 주민들은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은 아이의 신원과 사망에 대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조사하기로 했죠. 이 상자는 당시 미국의 체인점인 JC 페니라는 백화점에서 요람을 담아 판매하던 상자로 밝혀집니다. 문제의 상자를 판매한 곳은 아이가 발견된 곳과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어퍼 다비라는 곳에 위치한 백화점이었고요. 여기서 판매한 12개의 요람 중 하나였던 것이죠. 경찰이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된 11개의 요람 구매자들이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가 있었죠. 구매자들을 만나본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12개가 판매됐는데 11명의 구매자들에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남은 한 명이 궁금해지는데,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의 시신이 담겨있던 상자를 구매한 사람이었죠. 요람을 구매한 사람을 역추적하는 방법이 실패하자 경찰은 아이의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단서로 필라델피아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사망한 아이를 진료했었다는 의사를 찾지 못했어요. 범죄 전문가들은 아이의 외형적 특징과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정작 의료 기록이 없는 것을 근거로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 부부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헝가리에서 들어온 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예방접종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난민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이 몸에서는 예방접종 자국이 없었어요. 헝가리 출신의 난민도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은 처음에 보였던 자신감과 다르게 아이 시신을 유기한 범인을 찾기는커녕 죽은 아이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죠. 경찰이 유독 이 사건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폭스 체이스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이었고 시신 보존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의 특징이나 지문 채취도 어렵지 않아서였죠. 실제로도 단순 경범죄나 절도보다 살인사건이 더 높은 검거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살인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행동이다 보니 그만큼 범인도 흔적을 강하게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담요와 모자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사건과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죠. 그러니 제보자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고려하자면 수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이의 생전 모습을 예상해 만든 몽타주예요. 당시 40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와 근처 뉴저지, 오하이오주에 배포했었죠. 하지만 아이의 신원은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 가족들, 왜 죽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아이를 상자 속 소년인 보이 인 더 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이었습니다. 3월 21일 미국의 실종 학대 아동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만든 상자 속 소년의 생존 모습을 최근 기법을 이용해 만든 몽타주입니다. 우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전단에서 보던 몽타주가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3D화해서 만든 몽타주가 있죠. 그런 식으로 발전된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최근 몽타주죠. 상자 속 아이의 정체와 사망에 관해 더 이상 밝혀지는 것이 없자 이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수수께끼 같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은 상자 속 이 아이가 발견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 필라델피아 경찰은 이 상자 속 아이 사건이 어느 가족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탁 가정이었어요. 이곳은 아버지와 의붓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었습니다. 당시 8명의 아이를 위탁받아서 돌보고 있었죠. 경찰은 이 보육원에 상자 속 아이가 있었지만 부녀가 아이를 학대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자에 담아 버린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겠죠. 아이가 담겨있던 상자 안에 담요가 한 장 들어있었죠. 이 담요가 해당 보육원에서 사용하던 담요였어요. 똑같은 제품을 기증받아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분명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지만 보육원을 운영하는 부녀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이 이상 입증하지는 못했고요.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육원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자 부녀는 보육원을 정리하고 필라델피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결백하다는 주장은 38년이 지난 1998년이 돼서야 DNA 검사로 밝혀졌는데요. 상자 속 아이와 보육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 5월이었어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사업을 하는 어느 여성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마사라고만 밝혔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어느 부부로부터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돈을 내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혔는데요. 마사에 의하면 어머니는 조나단을 데리고 있던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마사는 조나단이라는 아이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나단이 목욕을 하던 도중 욕조에서 구토를 했고 이것에 화가 나는 어머니가 아이를 바닥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놀란 마사의 어머니는 아이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조나단의 머리를 깎은 뒤 차에 실어 마사와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폭스 체이스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길에 버려진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마사와 어머니는 그 안에 죽은 조나단을 담아 인적이 드문 숲속 도로에 유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마사의 기억에 의하면 두 사람이 아이 시신을 트렁크에서 꺼낼 때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다가와
사고가 난 것이면 도움을 주겠다면서 말을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남성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금방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 부검 결과나 시신 상태 등을 마사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많은 정황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마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 상자 속 아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평소에도 정신분열을 심하게 앓았고 당시 마사를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 집에 어린아이가 산 적은 없었으며 모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사의 주장에서 나온 그 오토바이를 탄 남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결국 이 주장이 한 정신병 환자의 거짓말로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16년이었어요. 상자 속 아이가 테네시주 멤피스 출신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멤피스에 사는 어느 남성이 상자 안의 아이가 자신의 형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던 건데요. 자신의 부모가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을 때 출생신고도 못한 채 입양을 보낸 형제가 한 명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입양된 형제가 이 상자 속 아이라는 주장이죠. 이 남성의 말에 한 법의학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의 얼굴과 형제라고 주장하는 멤피스 출신 남성의 얼굴 그리고 가족 사진을 분석해보니 충분히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조사를 했죠. DNA가 일치하면 됩니다. 다행히 1998년에 아이의 치아에서 채취해 놓은 DNA 샘플이 남아 있었어요. 검사는 금방 진행됐죠. 결과는 상자 속 아이와 형제라고 주장하는 멤피스 출신의 남성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현재 발견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상자 속 아이의 묘비입니다. 이름이나 성, 생년월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없이 세워졌죠. 정확한 사망 날짜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 날짜 대신 시신이 처음 발견된 1957년 2월 25일로 새겨져 있습니다. 묘비를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신원 미상의 소년을 축복하소서라고 쓰여 있죠. 사망하기 직전까지 학대와 구타를 당했고 옷도 입지 못한 채 상자에 담겨 버려진 아이와 범인에 대해서는 61년 동안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1957년에 발생했는데 아마도 그 당시 수사 기법만으로는 분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70년도에만 일어났더라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왜 이 분야를 사람들은 계속 연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1957년 2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된 상자 속 아이의 미스테리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여기까지고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먼저 시작 부분에 나온 그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가 되는 프레드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경찰서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죠. 이유가 있었어요. 프레드릭이 나중에 자신이 목격한 것을 신고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수상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은 사실 이 사건의 최초 용의자로 올랐던 인물이기도 해요. 시신을 발견했지만 하루 뒤에 신고했고 경찰서를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그리고 진술 당시에도 수상할 정도로 많이 긴장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프레드릭이 아침마다 산길을 걸었고 숲을 지름길을 다녔던 이유는 산책이 목적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 여학교 학생들을 훔쳐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려고 가는 길에 우연히 이 위치에 있는 상자를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레드릭은 범죄를 저지르러 가다가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은 해인 1957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필라델피아에서 4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 변사체가 또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상자 속 아이 사건과 시기랑 시신 발견 장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두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미제로 남게 되었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신원 불명의 시신들에게 붙여지는 임의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존 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비슷하게 일어났던 상자 속 안의 소년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죠. 이대로라면은 이 신원미상의 성인 남성 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